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그 은천자와 저민 집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 저민들이 이 인간과 인간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를 발견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은나라 천자에게는 그 점괘를 정확히 맞추는 것이 너무 중요했고, 왜냐면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 점괘를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 그 인간 세상을 관찰했습니다. 그렇죠? 그 점을 정확히 맞추려면 그 인간 세상을 관찰해서 인간 세상의 변화라는 것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그걸 끊임없이 분석하고 관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점이 맞으면 그걸 보관했고 틀리면 버렸고, 그 과정을 최소한 2000년 이상 계속 대를 이어가며 은나라 천자 아들에게 전수해 주었겠죠. 주나라로 바뀌면 주나라 천자 역시 그 아들에게,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천자의 제왕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점괘를 정확히 맞추는 그 비결이 새어나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은나라 왕실이든 주나라 왕실이든 그 왕실 밖으로 그 저민들 집단 내에서만 이것을 대대손손 전수하고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감추었겠죠. 권력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그게 이제 주나라 말 춘추전국 시대의 혼란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주나라 왕실의 힘이 약해지고 춘추전국 시대의 혼란기를 맞아서 그 주역이 외부로 흘러나오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공자님 손에 들어갔죠. 그래서 공자님이 그 주역을 연구해서 뭐 이제 또 역전을 남기시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은나라 주나라 천자의 그 제왕학, 그 권력의 원천이던 주역이 그 감추어졌기 때문에, 감추어졌다가 그 왕실의 의사에 반해서 흘러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100% 우리 후손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주역 중에 그 해석을 못하는 구절이 남아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민들이 이렇게 그 점괘를 맞추기 위해서 인간 세상을 대를 이어가며 수천 년간 관찰한 결과 발견해낸 그 인간 세상이 돌아가는 법칙, 그것이 주역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주역은 인류의 집단지성이 그 읽어낸, 파악해낸 이 세상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를 이어가며 수천 년간 노력한 결과죠. 가만히 보시면 이게 빅데이터라는 거 아실 수 있겠죠? 요즘 그 빅데이터라는 말이 유행하죠. 오늘날은 이게 IT 기술을 이용해서 대량의 데이터를 모으는 것인데, 옛날에는 그 IT 기술 대신 이 저민 집단이 수천 년간 대를 이어가면서 노력한 결과 그 인간 세상이 돌아가는 그 원리에 대한 그 수천 년간의 관찰 기록을 압축한 결과가 주역입니다. 빅데이터를 압축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오늘날 남아있는 주역을 보면, 그 내용을 보면 사회학이자 인문학입니다. 사회학이자 인문학. 사회학이라는 거는 인간 사회가 돌아가는 그 인간 사회에 대한 그 지식을 축적한 학문이지요. 주역이 그렇고. 근데 사회학이자 인문학, 인문학이란 무엇인가? 인문학이라는 것은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제 그게 인문학이죠. 주역은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자기 삶을 잘 살 수 있는가 나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주역은 사회학이자 인문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철학이자 도학이죠. 동양에서는 진리를 도라고 말합니다. 길이라고 말하죠. 진리를 왜 길이라고 말할까요? 주역이 64갈래 길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주역이 이 저민들이 그 관찰 기록을 계속 보관하다 보니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범주를 나누어서 보관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보관하다 보니까 64개의 범주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64 범주 하나하나는 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
이렇게 걸어갔을 때 가장 길한 결과, 흉함을 피하고 길함을 맞이할 수 있는 길, 그 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주역은 인간 세상의 64갈래 길을 발견한 것입니다. 주역이 바로 그 유교와 도교의 원형이고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 사상의 원형이자 출발점이 바로 주역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 동양에서는 진리를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길, 도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 이게 주역의 64궤입니다. 이 하나하나가 궤인데요. 이걸 원으로 배치한 것입니다. 원도죠. 하나하나가 궤입니다. 64궤. 예. 이 궤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64개의 사례를 한번 적어봤는데요. 수대송, 시련이 지나가길 참고 기다릴 것인가 나서서 다툴 것인가. 주역의 64궤는 이와 같이 2개씩 짝이 지어져 있습니다. 2개 서로 이게 대비가 되죠. 이게 대대라는 것인데 시련이 지나가길 참고 기다릴까? 아니다. 나서서 다투자. 서로 이 대비가 되죠. 대비가 되는 2가지를 이렇게 묶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32가지 묶음이고 64궤죠. 그러니까 시련이 지나가길 참고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리는 것이 잘 기다리는 것인가 나와 있습니다. 나서서 다툰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다투는 것이 최선인가. 송이죠, 소송이죠, 쟁송. 옛날에도 쟁송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소송의 길입니다. 소송을 잘 할 수 있는 길, 소송을 해서 이길 수 있는 길, 그 소송의 법칙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소송의 법칙, 소송의 길이죠. 아까 제가 주역이 64갈래 길을 담고 있다는 것은 소송의 길, 소송을 잘 할 수 있는 길이 담겨 있는 거죠. 가령 수대고가 있습니다. 윗사람을 따르며 배우는 길. 반대로 윗사람의 잘못을 바로잡는 길도 있습니다. 윗사람을 따라 배울 때는 어떻게 해야 잘 배울 수 있는가. 이런 거 볼까요? 가인 대 규. 뭐냐면 가인, 한 가족이 되는 길입니다. 그 반대는 뭐죠? 갈라서는 길입니다. 갈라서는 길. 한 가족이 되는 비결. 잘 갈라서 어쩔 수 없이 갈라선다면 잘 갈라서야 되겠죠. 잘 갈라설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최대승 볼까요? 뭐냐면 이 최나 승은 권력을 잡는 길입니다. 사람을 모아서 권력을 얻는 법. 이거 대비되는 게 뭐냐면 먼저 권력을 잡고 나서 사람들을 따르게 만드는 법.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주역은 이 2가지는 아주 근본적으로 다르다. 다른 종류의 길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혁대정. 혁이라는 것은 혁신, 개혁, 혁명이죠. 혁신, 개혁, 혁명의 길입니다. 혁신이나 개혁이나 혁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반대는 무엇인가? 전통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전통이 망가진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전통을 회복해야 하는 때도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전통을 잘 회복할 수 있는가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이 주역은 인간 세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일을 다루고 있는데 그것은 64가지 외에는 없다고 봅니다. 64가지. 그러므로 주역의 64궤를 알면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의 법칙을 알 수 있습니다. 주역이란 그런 책인 거죠. 그러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죠. 21세기를 사는 오늘날의 우리 현대인들은 옛날 사람들보다 더 똑똑한가? 제가 왜 이 질문을 던지냐 하면 주역이 수천 년 전의 책인데 은연중에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뭐 수천 년 전에 그 고리타분한 책을 읽어서 뭐 얻을 게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사는 오늘날의 우리 현대인들은 옛날 사람들보다 더 똑똑한가? 이게 은연중 우리가 옛날 사람보다 더 똑똑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죠. 경전과 성인, 우리 인류에게는 경전이 있죠. 저에게 시경, 서경, 역경, 논어맹자, 대학 중용 이런 유학의 경전이 있고 불교에는 불경이 있고
기독교에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들이 있죠. 저희에게는 공자, 맹자가 있고 불교에는 석가모니가 계시고 기독교에는 예수님 같은 성인이 있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분들은 다 2000년 이상 옛날 분들입니다.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이 아직도 이 옛날 분들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이 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만약 오늘날 21세기를 사는 사람이 옛날 사람보다 똑똑하다 이러면 2000년 이상 옛날 분들의 말씀을 읽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왜 아직도 2000년 이상 옛날 분들의 말씀을 왜 읽는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인류가 현생 인류는 호모사피엔스입니다. 근데 호모사피엔스 직전에 있었던 인류는 네안데르탈린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안데르탈린과 호모사피엔스의 뇌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네안데르탈린이 더 큽니다. 이거는 뜻밖이죠. 아마 그 학창 시절을 더듬어 보시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에렉투스 이렇게 이 인류가 발전함에 따라 키도 점점 커지고 뇌 용량도 점점점 커졌다고 배우셨을 겁니다. 대체로 그랬습니다. 그랬다가 네안데르탈린에서 뇌 용량이 가장 컸고 오늘날의 우리 호모사피엔스거든요. 이렇게 넘어오면 뇌의 용량이 작아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랑니가 자꾸 문제가 되죠. 사랑니를 치고 가서 뽑아야 되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현재도 우리가 계속 이 머리 크기가 작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제일 가장자리에 있는 이빨을 뽑아주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도 뇌의 크기가 계속해서 작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기억력이 감퇴되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옛날 사람들에 비해서 기억력이 굉장히 감퇴되고 있거든요. 먼저 이 기축시대, 기축시대부터 말씀드려 볼까요? 기축시대는 뭐냐 하면 그 칼 야스퍼스라는 철학자가 명명을 한 것인데 이 야스퍼스가 이렇게 보니까 인류의 역사를 보니까 기원전 500년을 전후한 시기에 그 인류사에서 성인들이 출현을 합니다. 기원전 500년을 전후한 시기에. 우리 동양에서는 이제 노자와 공자가 그때 나오셨고 인도에서는 석가모니가 비슷한 시기에 나오셨고 중동에서는 예레미야 같은 그 선지자들이 그 시기에 나왔습니다. 그리스 로마로 가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무렵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500년을 전후한 이 시기가 매우 인류사에서 독특한 시기입니다. 서로 전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교류가 없는 그 지역에서 동시에 인류사의 위대한 성인들, 위대한 통찰을 남긴 성인들이 등장했고 등장하자마자 그 인류사의 통찰이 완성되어 버렸습니다. 그게 완성됐다는 것은 그때 완성된 그 통찰을 뛰어넘는 통찰이 그 뒤로 2500년 동안 나오지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경전을 남긴 성인들, 불경, 그 다음에 우리 유학의 경전, 삼경, 논어맹자를 남긴 성인들 나왔고 예수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성경을 남겼고 그 뒤로는 그 이런 경전을 남긴 성인이 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주 독특한 현상이죠. 그래서 야스퍼스가 기원전 500년을 전후한 시기가 매우 독특한 시대다. 그래서 그 시기를 기축시대라고 명명했던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주역도 기축시대의 통찰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주역이 완성된 이후에는 우리 인류가 주역을 뛰어넘는 통찰을 지금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21세기에 이르도록. 그러므로 그 현대인들이 그 자기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결하려면 이 기축시대의 경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역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예. 뭐 이 기축 시대가 왜 이 시대에만 이런 통찰이 나왔고 지금은 못 나오는가? 그 이유를 이제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한번 적어 놓은 거니까 간단히 보실까요? 기축 시대 기원전 500년을 전후한 시기에 말의 시대에서 글의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리고 인간이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기억력이 감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 부족의 시대에서 영역국가의 시대로 바뀌었고 분업이 광역화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전인에서 전문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분야별 전문가로 바뀌었죠. 예. 그래서 그 인류 이렇게 이 분업이 활성화되고 전인에서 전문인으로 바뀜으로써 우리 인류 문명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진화 방향으로는 이 맞는 거지요. 인류의 진화 방향으로 맞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 되기로 한 것입니다. 진화의 방향이 서로 협동을 해서 문명을 건설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으로서는 그 능력이 옛날보다 못하다는 거죠. 기억력도 감퇴되고, 그래서 근본적인 통찰은 옛날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동의되시나요? 이 근본적인 통찰을 할 수 있는 힘이 2000년 전의 성인들보다 오늘날 우리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2500년 전에 2000년 이상 전에 그 경전을 돌아가서 다시 보고 하는 것입니다. 주역이 바로 이런 그 기축 시대에 만들어진 경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주역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밑에 삶이 힘든 이유는 뭐 이렇게 써놨는데요.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살기가 힘들죠. 근데 삶이 힘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사람들에게 왜 삶이 힘든가를 물어보면 뭐라고 제일 많이 할 것 같으신가요?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은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합니다. 사람 때문에. 그렇죠? 사람 때문에 힘들죠. 근데 이 말은 뭐냐 하면 그 사람이 발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옛날 2500년 전에서 지금까지 2500년 세월이 지났는데 기술은 발전했죠. 기술은 발전했지만 사람 자체는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역에 관해서 살펴보실 텐데 주역이 시대에 사람이 고민했던 것과 오늘날 우리가 고민했던 문제가 같습니다. 그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주역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오늘날 우리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죠. 자가용으로. 자동차를 타고 다니니까 뭐 옛날보다 뭐 굉장히 기술이 발달해서 뛰어난 것 같은데 옛날 주역이 시대에는 마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마차에서 자동차로 수단이 바뀌었죠. 교통수단이. 그런데 그 마차를 타고 있는 사람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옛날은 말이 끄는 마차를 탔고 지금은 이제 내연기관이 달린 마차를 타고 있을 뿐 그 탈 것을 타고 있는 사람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주역을 계속해서 읽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주역이 담고 있는 통찰의 성격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역이 담고 있는 통찰의 성격. 한번 볼까요?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통나무가 있죠? 통나무. 이 통나무를 너무 커서 둘로 나눠야 되겠다. 이 가방향으로 치시겠습니까? 나방향으로 치시겠습니까? 어느 쪽으로 치실까요? 가방향으로 치시겠죠? 왜 가방향으로 쳐야 되는가? 나무에는 결이 있기 때문이죠. 가방향으로는 도끼로 내려치기만 해도 쩍 갈라지겠죠? 나방향으로 치면은 둘로 가르기가 무지 힘들 것입니다. 여기 대패질, 이게 화면이 나뭇결이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이쪽으로 대패질을 할 것인가 이쪽으로 할 것인가인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나뭇결이 이렇게 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패질을 하면 나뭇결에 거슬리기 때문에 대패질이 깨끗하게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결이 나 있으니 이렇게 대패질을 하면 순방향이기 때문에 이 대패질이 매끄럽게 됩니다. 이 뭐냐 하면 결이죠. 결. 리. 우리가 말하는 리.
이 뭐 조선시대 철학에서 리기 일원론이냐 이원론이냐 얘기할 때 리입니다. 리 진리죠, 진리. 예. 이 리가 결입니다, 결. 예. 뭐냐면 리가 결 한번 리 한번 보실까요? 리. 리. 오늘날은 이게 이 앞에 진짜를 덧붙여서 진리라고 많이 말하는데 진리. 리 자체로 진리죠. 리 뭐냐면 결이 진리, 결을 아는 것이 이 진리를 아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성이 바로 이 결이 들어갑니다.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할 때 이성이 결이 들어가죠. 뭐냐면 결을 아는 사람이 이성적인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결. 그래서 이 동양에서는 이 결을 매우 중시했죠. 결을 아는 사람이 이성적인 사람이다. 진리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을 알아야 되는 거죠. 결. 왜냐하면 나무에 결이 있고 옥에도 결이 있듯이 사람에게도 결이 있다는 거죠. 사람에게도. 예. 그러니까 포종해오고사하고 영린 보실까요? 영린이라는 거는 그 용의 결이 모두 한쪽 방향으로 나 있는데, 예. 영린이란 뭐냐 하면 용의 그 비늘이 모두 한쪽 방향으로 결이 나 있는데 오직 비늘 하나만 반대 방향으로 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용의 그 비늘 결대로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 사람이 용을 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용에 올라타서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는 것이요. 그런데 이 쓰다듬다가 잘못해서 반대 방향으로 결이 나 있는 그 비늘 영린을 건드리게 되면 용이 화가 나서 그 주인을 물어 죽인다는 것입니다. 예. 이 영린의 고사는 뭐냐 하면 그 결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 사람에게도 결이 있기 때문에 보실까요? 결을 아는 사람은 제목을 다듬어서 대들보를 만들지만 결을 거스르는 사람은 대들보가 될 제목을 망쳐놓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보셨죠? 대패질 반대 방향으로 하면 그 제목을 망쳐놓죠. 대들보로 쓸 수 있는 제목을 망쳐놓는 일이 생깁니다. 서투른 목수가 대패질을 하면.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람에게도 결이 있기 때문에 가령 여러분들이 자녀를 혼낼 때 자녀의 결이 어디로 나 있는가를 보고 결에 맞추어서 혼을 내면 자녀가 고분고분 말을 알아듣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자녀의 결과 반대 방향으로 혼을 내면 이 영린이 거슬린 용처럼 화를 내고 그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만이 아니라 직장에서 동료나 부하 직원을 대할 때, 상사를 대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상사에게 항의를 하더라도 상사의 결을 보고 그 결에 맞추어서 항의를 하면 그 상사가 받아들이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을 아는 게 그만큼 중요하죠. 그 때문에 동양에서는 결을 아는 것이고 진리를 아는 것이다. 이성적이라는 것은 결을 아는 것이 이성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사람에게 결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모인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도 결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리죠, 사리.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 그것이 사거든요. 일사. 그 일에도 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리입니다. 사리. 물리는 뭐냐? 만물에 나 있는 결, 물건에 나 있는 결이 물리입니다. 오늘날 우리 학교에서 물리는 열심히 가르치죠. 물리 배우죠. 그런데 이 현대 교육의 문제점은 물리만 가르치고 사리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 같습니다. 사리를 배울 길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이 경전을 통해서 사리를 배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경전을 가르치지 않죠. 그 때문에 물리만 배웁니다. 그 때문에 사실 반쪽짜리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사물. 둘 다 알아야 사물을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날은 물리만 배우고 사를 배우지 않기 때문에 절름발이 교육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